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시작은 다음 달 1일부터라고 해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한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SNS에 공개된 서한에는 한미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다며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과 12개 나라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율을 통지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일본은 당초 관세율이 24%로 예고됐지만 1%포인트 늘어나 25%가 통지됐습니다. Have the signed letters that went out to both South Korea and Japan today, and there will be approximately 12 other countries that will receive notifications. 상호 관세 부과는 8월 1일부터라고 밝혀 당초 이달 9일이었던 부과 유예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각국에 추가 협상문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sign an executive order today delaying the July 9th deadline to August 1st. Be going out the door within the next month, or deals will be made, and those countries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하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 더 추가할 것이라고 보복 관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는 없을 것이고 인허가도 신속히 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가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우리 정부는 막판 협상에 각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산자부는 남은 기간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워싱턴에 파견된 위성남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미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와 한미 정상회담을 논의합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을 다음 달 1일로 예고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걸로 본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상호관세 부과일이 3주 뒤로 미뤄지는 건데 일본은 예고보다 1%포인트 높은 25%가 부과되고 우리는 그대로 25%가 유지돼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And then here we also have another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s well.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산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후회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워싱턴에 파견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위 실장에게 직접 언급했던 조선업 협력이나 국방비 증액, 방산 문제 등을 카드로 원스톱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 외교 면담 혹은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 교류와 위 실장은 오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해 앞으로 한미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이 지점부터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를 했어요. 이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하고 일본은 사실 미국과 교역 비중이 큰 나라인 동시에요. 예. 미국과 안보 동맹으로서 안보에 대한 의존도 역시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하고 무역 협상에서 자국이 협상력이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서한을 먼저 공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게도 우리가 안보 동맹인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먼저 이렇게 강한 조치를 취하니까 너네도 알아서 우리와 협상에 성실히 응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전달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함께 발표된 일본 기존 관세율 네. 24%에서 1%포인트가 증가된 25%가 적용이 됐는데 우리나라랑 같은 관세율입니다.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한국의 입장에서 뭐 관세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네. 있는데요. 저는 사실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전히 작년 기준으로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쌓은 규모가 일본 같은 경우는 694억 달러고요. 한국은 660억 달러로 우리보다 일본이 무역 적자 규모가 더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한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부과 시점 다음 달 1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한테는 약 3주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그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되 추가적으로 3주간의 시간을 더 줌으로써 마지막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예는 미국 입장에서도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철저한 전략을 짜서 좀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세 면제 조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양보가 더 커야 한다는 압박 카드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된 이유가 예. 애시당초 미국의 제조업 부흥, 특히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더 늘려서 이 제조업의 일자리를 늘리게 하는 것이 애시당초 미국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서한에서도 명시한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 예.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려서 제조업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이 일정 부분 관세 압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또 언급된 게 트럼프 대통령 양국 간 관계에 따라서 관세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라는 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미 관계에 따라서 관세가 어떻게 매겨질지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미국이 이번에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요. 제일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예. 영국과의 예에서도 봤을 때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들에게 추가적으로 당근을 줬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항공 우주 쪽에서 관세를 좀 면제해주는 네.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협조를 해주면 뭔가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미국이 안보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특히 조선업에서 협력입니다. 해군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방산 쪽에서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에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은 역시 관세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참 앞으로의 정부의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위성라 국가안보실장까지 미국에 급파된 상황이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전략은 사실은 미국이 지금 영국과의 관세 협상, 그다음 베트남과의 네. 관세 협상을 봤을 때는요, 예.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명약관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우리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대신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예. 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게 안보 측면에서 협조를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조선업이라든지 방산 부분에 협조를 약속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미국의 제조업 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미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낼 것은 핵심 대미 수출 품목의 예.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철강 부분에서 관세를 낮추는
그런 것을 얻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에서 농수산물을 개방을 한다면 그럼 많은 타격이 입혀지게 되나요? 사실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의 대미 무역 구조를 봤을 때 상당 부분은 좀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위비라든지 이런 쪽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좀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그쪽에 대한 지원 방안은 따로 정부에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관세 문제 좀 돌파구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항상 이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큰 틀의 합의가 나오게 되면 탑다운 방식으로 오히려 관세 협상의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다만 이제 기업들도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세요? 예,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 그다음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 이 두 예.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봤을 때 환적을 규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우리 기업이 건설을 해서 베트남에서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환적 금지 때문에 된소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 기지를 갖다가 미국 내에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으로부터 부품이라든지 광물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재나 핵심 광물의 의존도를 좀 중국이 말고 다른 나라로 넓히는 방식, 그다음에 수출 시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예. 동남아시아로 다변화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환율과 증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좀 오름세로 마감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관세 협상이 예. 타결이 안 되고 지금 이 압박의 강도를 더하면서 3주간의 불확실성이 더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서요.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자산,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고요. 한국의 주가는 일부 낮아지고요. 대신 안전자산인 뭐 금 가격이라든지 미국의 달러,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서한의 의미와 파장까지 석 교수님과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위원회를 통해 당 개혁을 추진하려 한 국민의힘은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안철수 의원이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사퇴하고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건데 국민의힘은 오늘 장관 후보 국민검증센터를 발족하고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국민 제보를 토대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혁신위는 무산됐지만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혼수 상태의 당을 살려내겠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던 안철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구주류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적 청산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자괴감을 느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양향자 전 의원은 주류 영남 세력이 얼마나 혁신을 거부하는지 다시 알게 됐다고 했고, 박정은 의원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뒤 그만두고 당 대표를 나간다 하면 진정성을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노골적인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출범시킨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는 4가지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 2, 3심 내리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북 송금 사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주장한 걸 조작 기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TF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도 겨눴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 재판부는 6억여 원의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김성태, 유동규, 그들의 이러한 거짓 진술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합니다. 이 밖에 대장동 사건과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까지 총 4건 가운데 3건이 이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측근이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노골적 유죄 뒤집기라며 사법 불복을 넘은 사법 조작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수사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사건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조작 기소 TF까지 띄운 건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분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별도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하기란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의혹과 혐의를 날조하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조작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TF라는 걸 띄워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출범을 시킨 건데 이 시점에 이거 만든 이유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검찰 개혁,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아마 배경은 오히려 실제 저런 사건들 4가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2심까지 정해졌거나 아니면 현재 재판 중인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든가 아니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2심 끝났으니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제 사면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안 해줬을 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본인들의 대응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달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은 중단됐습니다만은 임기가 끝나면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 저는 그렇게 3가지로 봅니다. 지금 이 TF가 살펴보겠다고 한 4개의 사건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이 사건은 2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당시 보석이 됐던 김 전 부원장이 다시 법정 구속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재판부가 어떤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부분도 조작 기소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민적인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에서 오래 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회 활동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영향을 주는 것은 자료 요구도 사실은 제출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어쨌든 삼권 분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지 그 영역을 넘어서 하려고 하면 삼권 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그냥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약자들과 민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 자신 주변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 정치를 잘한다라고 중도층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작 기소를 문제 삼으려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게 전반적인 검찰의 불공정성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국민들에게는 이게 정치적인 공세로 보일 수가 있어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일 대변인도 이번 조작 기소 대응 TF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인데 이것도 조작 기소라는 거예요. 그 조작 기소라는 근거로 이 배상윤 회장, 그 조폭 출신 사업가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삼은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근거로 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그 법원에 와서 선서를 한 다음에 어떤 그 확정적인 어떤 증거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에서의 어떤 그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국가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가 대법원의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이와 같은 TF는 노림수가 저도 뭐 최봉윤 편집장님 의견과 거의 동일한데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검찰에 공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해라. 나아가 법원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노리는 것이고 나아가 내부적으로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 사실 이 사건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건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죄 확정된 사건을 재심도 아닌 내부적인 어떤 TF를 통해서 흔들려고 한다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인데 조작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네. 이재명 관련해서 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당시 김성태 회장이 대북송금을 하러 간 그 날, 그 북한 관계자들과의 어떤 행사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통화했던 내용도 담겨 있었고 또 당시 그 김성태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조작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대북 송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KH그룹의 배성윤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법원에 나와서 한 얘기도 아니니까 인터뷰이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회장이 이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고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 상황이었다면 경기도가 어떻게 낄 수 있냐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황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당연히 좀 더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기소하는 과정 속에서 조작이라든지 날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진 않았는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이 부분이 뭐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있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더 확보하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TF가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KH그룹의 배상문 회장이
지금 관련됐다고 하는데 배상윤이요? 예. 배상윤 회장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알펜시아 리조트 이 입찰 비리 리조트의 실질적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KH 그 그룹만이 이 리조트 인수하는데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강원지사 최문순 씨가 기소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사건, 대법원에 유죄 확정됐다는 사건까지도 뒤흔드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런 조사 기소 대응 TF까지 꾸리는 건 다소 무리스럽다. 이런 그런 말씀이셨어요. 취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에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국민 정서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교수가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공적을 뭐 이렇게 이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국민 정서상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교육부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직업윤리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업무하고도 그러니까 도덕성하고도 직결되지만 동시에 업무의 전문성이나 역량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국민 정서상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 특히 민주당의 지지층 분들은 또 이렇게 서민과 약자를 생각하는 그 기조가 좀 강하신 분들인데 이런 약간 갑질에 해당하는 연구윤리와 어떤 교육자의 행위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을 낳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라서 조금 더 청문회 과정 속에서 국민 정서가 얼마나 악화되는지 내지는 해명이 가능한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 나아가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 후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돌파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그 표결을 합니다. 근데 장관들은요, 만약에 청문회에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무슨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돌파할 것도 없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일한 그 방식은 이제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야당의 지지층이 그 사실은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거든요. 야당 지지층이 단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여권의 정치적 부담을 안길 만한 이슈화가 가능하냐? 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청문회에서 뭐 해명하겠다라는 건 그날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스톡 옵션으로 받은 주식 1만 주에 대해서 재산 신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가 신고해야 될 재산을 누락했으면은 이거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에요? 일단 그 관련법 위반 소지가 지금 의혹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가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모두 다 이제 배우자와 관련된 것인데 일단 배우자가 관련된 스톡옵션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재산 신고에 누락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 업체 배우자가 이제 근무를 했던 부분 이것이 과연 이해충돌 사안인가 이 부분인데 후자에 관련해서는 후보자 얘기로는 국회 사무처가 관련된 부분을 심사를 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에서 어떤 소명 절차를 거치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 논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농지를 1,660평 강원도 평창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농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만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국 인천에서 의사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서해 끝에서 동해 끝 가까이 있는 평창까지 가서 농사를 지었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따를 때는 경자유전 원칙, 한마디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논밭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그 1998년경부터 그 강원도 평창 봉평면에 있는 그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지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998년도에 이것을 매매했느냐,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느냐, 이 취득해놓은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상속으로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것을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정말 쉽게 어떻게 보면 정은경 후보자가 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권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오면 의혹에 대해서 바로바로 국민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이견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혁신위원회 인선이 발표된 지 불과 20분 만에 안철수 의원이 돌연 사퇴를 발표하는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출당 문제 등으로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이른바 과감한 혁신, 뭐 그 부분에는 아마 그 국민의힘 지지층도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파동, 뭐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사실은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문수 후보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그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무리수를 뒀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의도는 완전히 배제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출당을 시키고 혁신위원회를 출범하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성급한 얘기죠. 혁신위원회가 지금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내놓고 그 혁신위원회를 이끌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아마 당내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거는 뭐 구친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그건 누가 이 일의 순서를 볼 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혁신위원회 이 진행 절차가 합당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쪽이 전혀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거기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구성도 전에 저런 식으로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한다라는 식은 그 중진 정치인의 그 어떤 정치 움직임으로 보면 그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말한 이 출당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잘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도 지금 혁신위원장을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출당 요구가 뭐 혁신위원장을 받는 전제 조건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혁신위를 꾸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결정적이었느냐, 그 결정적 계기였느냐,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날치기 의결, 다시 말해서 혁신위원들을 자신이 좀 이렇게 자신의 의중대로 꾸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도부가 그것을 마음대로 날치기 의결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계기라면 저라도 그거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혁신위를 꾸려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 그 힘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지도부의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기 위한 사람들로 만약에 인선을 했다.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는 날치기 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일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나오는 지적들 중에 결국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진즉에 염두에 두고 혁신위원장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그 추측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급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본인이 또 어떤 걸 뭘 하다가 뒤로 물러갈 경우에는 또 철수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명확하게 본인으로서는 그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떤 그 혁신위원장을 물러나는 과정에서 속이 굉장히 상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작은 메스를 드는 것이 아니고 큰 칼을 들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다만 내부적으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큰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이른바 안철수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당내 세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깃발을 올렸지만 그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좌초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혹 어떤 걱정도 많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참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길을 지나던 모녀와 행인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추락한 여성을 포함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에 놀란 듯 다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여성은 건물 위를 쳐다봅니다. 잠시 뒤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합니다. 건물 인근에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 30분 전쯤 이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료를 마친 여학생은 1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3층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학생이 추락하면서 건물 아래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남성 등 3명을 덮쳤습니다. 보니까 다친 사람이 있고 경찰차가 처음에 한 대 보이고 또 경찰차가 왔고 모녀 가운데 11살 초등학생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40대 어머니와 추락한 여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여학생은 저녁에 숨졌습니다. 11살 먹은 애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고 그 옆에 지나가는 남자는 지금 어깨 부상인데 경찰은 추락한 여학생의 진료 기록과 동선 등을 파악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곳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네, 출근길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서울 도심엔 후덥지근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오르며 올 여름 들어 가장 강한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과 대전 36도, 광주 35도, 대구 34도 등을 보이겠고 많은 지역에서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서울에선 밤에도 30도에 가까운 열대야가 이어져 수면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기온을 낮추기보단 습도만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전라권에 5에서 40mm,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가량입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태백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향해 기온이 높아진 와중에 중국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다나스까지 뜨거운 공기를 밀어올려 수도권과 내륙 지방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7월 초순이잖아요, 지금. 7월 초인데도 굉장히 높은 기록이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맘때면 사실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국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특보구역이 183곳인데 거의 95%에 해당되는 폭염주의보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부터 점진적으로 폭염주의보였던 지역들이 경보로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거의 강원도 지역 태백, 좀처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는 그 그렇죠. 지역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지금 거의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과 내일 36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 일주일 만에 폭염 경보로 대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온이 계속 치솟으면서 어제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9.2도까지 예. 올랐는데 1973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역대 7월 상순치고는 최고 기온이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도 뭐 경북, 구미, 강원, 정선 38.3도까지 올라가면서 대부분 지역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도 이제 수도권이 유독 더 더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온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유가 뭔가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차가운 날씨가 예. 찾아오는 거는 겨울철 이제 북극에 있어야 되는 찬 공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중위권에 영향을 주는데 참 올해의 폭염 참 독특합니다. 3호 태풍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찢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분리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덩그러니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했을 때는 남서계울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 이제 산맥을 좀 등지고 있는 강원 영동이라든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을 높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압의 중심이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보시는 예. 것처럼 일종의 팬현상인데요. 이 팬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공기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면보다는 산꼭대기가 더 시원한 것처럼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산을 타고 내려올 때는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100m 올라갈 때 떨어지는 기온의 감률보다 100m 아래로 떨어질 때 기온 상승률이 더 높다 보니까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산을 타지 않은 지역보다 한 최소 4도 정도의 기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풍의 영향으로 이제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등지고 있는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네. 기온이 극심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열대야도 확 늘었다고 하는데 폭염 일수가 확 늘면 열대야 수도 계속 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상관관계가 어떤가요? 1973년이 예. 전국 단위로 기상 관측이 이제 확대된 시점인데요. 지난 과거 52년 동안입니다. 1973년부터 2024년까지의 예. 상관지수라고 해서 폭염과 열대야의 상관지수가 0.8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지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현상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냐인데 마이너스 1값부터 플러스 1값이 나오는데 0이 나오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오히려 반대작용. 그런데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다라고 하는 건데 예. 0.84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폭염과 열대야가 굉장히 긴밀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한 2배가량 일수가 늘어났는데 예. 이 말은 즉 폭염이 나타나는 날에는 이제 열대야가 뒤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폭염보다 열대야가 한 템포 늦게 따라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기온과 함께 습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폭염과 함께 여름 초입부터 열대야까지 덩달아 나타나는 현상 앞으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무더위가 이제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폭염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지난 5월 15일부터 감시체계 질병관리청에서 응급 환자 관리를 해봤더니 예. 지금 8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평년 이맘때 대비 80%가 넘는 상승률인데요. 문제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지금 도시 기반 시설이 폭염에 녹아내리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좀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대비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지자체가 앞으로 좀 더 폭염에 대한 강화를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폭염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낮 동안에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는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예. 그리고 이 폭염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수분, 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목마르지 않더라도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잘하고 좀 일단 더위를 좀 식히는 그런 이제 생활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펠탑이 휠 정도로 예. 고온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강철 같은 경우에도 이 열팽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온의 선로가 늘어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탈선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로에 대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지금 폭염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앞에 네. 도로가 꺼지거나 아스팔트 도로가 금이 가는 것은 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석유 원료이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이 됐을 때는 물렁물렁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버스 차고지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버스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땅 꺼짐 어떻게 보면 이제 싱크홀이 나타날 가능성도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주변에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문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는 이제는 인명을 뛰어넘어서 사회 전반의 어떤 폭염에 대한 대책들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자들도 굉장히 속출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생활 속에서의 생활 수칙도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더위 대비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폭염이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폭염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등산 초입부터 언제 정상에 다가오냐 물어보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기간이 더딜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보통 7월 상순에는 35도 넘는 이제 날들이 나타나기는 거의 드문데 네. 보통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 이제 극심한 폭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건강 관리 좀 잘하셔야 되는데 어린이나 뭐 노약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임산부나 뭐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체온 조절에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미 열흘 가까이 고온에 노출된 정상인들까지도 이제는 폭염에 좀 초기에 온열 질환의 증상이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피로하거나 이런 것들은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좀 여기시고 평소에 건강 관리 좀 더 각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입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스페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황소떼를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는 산페르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몰이로 유명한 축제인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소떼들이 좁은 골목길 사이를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소떼를 피해 달려가는 참가자들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출발 지점에서 투구장까지 약 850m를 황소 무리와 함께 달리는 이벤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축제가 동물을 학대한다며 동물 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열기도 느껴지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축제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네, 축제는 3세기 말 이탈리아 성직자인 성페르민 주교를 기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 이 도시를 찾은 성페르민 주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황소에 바쳐 순교했는데요. 이로 인해 팜플로나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해 16세기 경부터 축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2만 5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 스페인을 찾아 행사를 즐겼습니다. 네, 스페인은 정말 열정이 넘치는 나라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 중심으로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 기준 서쪽의 열기가 가열된 건데요. 이에 따라 서쪽 지역 대부분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6도를 기록하겠고요. 밤낮으로 무더웠던 강릉은 30도로 비교적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립니다. 대부분 최대 40mm, 경기 남부와 인천은 최대 60mm의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볕이 매우 뜨겁겠고요.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6도, 청주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4도, 창원 3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밤낮으로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질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